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30대 중반에 들어선 여자고요. 이 채널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고 꼭꼭 챙겨 듣고 있는 애청자예요. 다들 어쩜 그렇게 글도 잘 쓰시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지 저도 함께 울고 웃고 화내고 사이다를 들이켜며 공감도 100%의 성격을 뽐내고 있죠. 그런데 구독자이기만 하던 제가 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냐? 그건 얼마 전에 제게 일어났던 신기한 사건을 제보하기 위해서예요. 언젠가 재미있는 사연이 생기면 꼭 여기 글을 써봐야지 했는데 제게도 이런 기회가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 제 신기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사랑 중에 최고로 숭고하고 고귀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단연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반려동물들이 인간에게 가지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 그리고 충직함이라고도 생각해요. 사실 가끔 반려동물이 인간보다 나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람에게 치이고 지치고 돌아오면 온종일 절 기다리다가 반갑다고 달려와주는 반려동물들. 그 긴 시간 혼자 뒀는데도 원망 하나 없이 절 향해 꼬리를 흔들어주는 강아지. 반려동물이 주는 위로와 위안은 정말 말로 표현할 정도로 큰 것 같아요. 아, 날 이렇게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이 부모님과 반려동물의 사랑이 합쳐진 신기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얼마 전 제게 갑자기 들이닥쳤던 불행 끝에 했던 소중하고도 신비한 경험이죠.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그 이야기부터 그럼 차근차근 해볼게요. 전 평범하고 행복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자상하지만 잔소리쟁이인 엄마와 딸 바보인 아버지 아래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큰 외동딸이었어요. 물론 부모님의 큰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 좋긴 했지만 전 늘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어요. 언니와 오빠 동생이 있는 친구들을 참 부러워했었죠. 제게도 동생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떼를 썼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을 참 난감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마는 늘 내게 그럼 네가 키울 거야? 엄마도 밖에서 일하는데 동생은 누가 키워? 라며 혼을 냈지만 딸바보였던 아빠는 늘 그런 저를 업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우리 영주, 동생이 가지고 싶어? 아빠가 그렇게 다정하게 물으면 전 늘 철없이 응, 가지고 싶어. 아빠, 동생 만들어주면 안 돼? 라며 떼를 썼죠. 그럴 때마다 아빠는 우리 영주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네. 아빠는 영주도 지켜야지만 엄마도 지켜야 하는 남자라 미안해.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런 날엔 늘 제가 좋아하는 인형을 손에 들려주셨고 엄마의 잔소리 폭탄을 들어야 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동생이 생깁니다. 사람 동생은 아니었고요. 하얀색 백구인 강아지였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구조해온 강아지였어요. 골목 어귀에 다리 한쪽을 다쳐 버려져 있었대요. 저희 가족은 이 백구를 정성을 다해 치료했고 달짜라는 촌스러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래오래 살려면 촌스러운 이름을 지어줘야 한다는 미신 때문이었죠. 어쨌든 달짜는 지금 다들 이야기하는 시골의 자부족, 시골 잡종이었는데 강아지 때 정말 귀여웠어요. 검은색 발바닥이 정말 말랑말랑하고 따뜻했죠. 저는 달짜를 친동생처럼 아꼈어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목욕도 함께 하고 같이 산책도 다녔죠. 달짜도 그런 제가 좋은지 참 끈질기게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달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자신을 구조해온 아빠였어요.
아빠 껌딱지처럼 아빠 뒤꿈치를 쫓아다녔고 영리한 달짜는 아빠가 가르쳐주는 걸 곧잘 따라했죠. 나중엔 아빠가 리모컨 하면 리모컨을, 과자 하면 과자를 가져올 정도였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달짜는 처음부터 뭔가 남다른 개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 셋은 자주 산책도 나갔어요. 엄마는 그때도 지금도 귀찮은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 늘 집에 있었고요. 달짜는 저와 아빠와 함께 하는 산책 시간을 정말 좋아했는데 좀 늦기라도 하면 줄을 가져와서 나가자고 조르기까지 했었죠. 비가 오면 비옷을 입혀서 눈이 오면 신발을 신겨서 함께 나갔죠. 달짜와 저 그리고 아빠의 산책 시간은 늘 행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걱정 없이 행복했던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6살 때부터 11살 때까지요. 생각해보니 저의 꽤 긴 유년 시절을 달짜와 아빠와 함께 놀면서 보냈네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해가 좋았던 날이었어요. 휴일이라 달짜와 놀 생각에 전 아침부터 신이 나 들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저의 머리를 엄청 정성스럽게 묶어주셨고요. 기분이 좋았기에 저는 예쁜 핑크색 원피스를 입는다고 고집부렸어요. 그리고 전 원하는 것을 얻었죠. 핑크색 원피스에 아빠가 곱게 묶어준 머리에 좋은 날씨만큼 기분이 좋았어요. 전 달짜의 산책줄을 잡고 말했죠. 달짜야, 언니랑 산책 가자? 원래 같으면 신이 나서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흔들며 다가왔을 달짜가 그날은 왜인지 제 전용 방석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달짜야, 산책 안 갈 거야? 그렇게 말해도 듣는 둥 마는 둥이었죠.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살펴보았는데 또 그건 아니고 건강해 보였어요. 아빠, 달짜가 산책을 나가기 싫은가 봐. 그럴 리가. 워낙 산책을 좋아하는 달짜였기에 아빠도 상당히 의아한 눈치였어요. 간식을 주면 잘 먹고 밥도 잘 먹는데 도통 문 밖으로 나가려 들지 않았죠. 저희는 그런 달짜를 안아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짜 너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후회하려고. 긴 장마 끝에 온 햇살이었기에 그렇게 좋은 날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달짜는 어쩔 수 없이 아빠 손에 이끌려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던 달짜도 좋은 날씨에 기분이 좋은지 신나게 달리고 풀냄새도 맡고 그랬죠. 그리고 아빠는 제게 엄청 맛있는 구슬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 전 한 손에는 달짜와 놀공을, 한 손에는 구슬 아이스크림을 들고 기분 좋게 산책을 했고요. 저희는 동네에 있는 큰 공원에 가던 길이었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내려와 큰 길을 2번 건너면 있는 공원이었는데 주말이 되면 가족 단위로 인파가 몰리곤 했어요. 나무도 무성하고 여름이 되면 잔디도 파릇하게 올라와 무척 인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엔 달짜의 동네 친구들도 여러 마리 있었고요. 첫 번째 신호를 건너고 2번째 신호에 섰어요. 빨간불이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참이었죠. 그런데 제가 옆구리에 끼고 있던 공을 놓쳐버린 거예요. 대구르르 굴러서 도로로 굴러갔죠. 공!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쫓아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로 정중앙에 멈춘 공을 잡으려던 찰나 빵 하는 커다란 클렉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고 맞은편에서 빠르게 달리던 1톤 트럭이 절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눈을 질끈 감았고 끼익 하는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눈을 뜬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사고를 당해 정신을 잃은 후 눈을 뜬 것 같았어요. 엄마. 창밖은 어두컴컴했고 제 작은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아빠. 나지막한 목소리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저는 덜컥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달짜야.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웠죠. 저의 작은 음성은 곧 울음으로 변했고 병원이 떠나갈 듯 울어제끼는 소리에 달려온 건 간호사 언니였어요. 아이고, 계속 혼자 있어서 놀랐구나. 엄마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언니랑 조금만 놀자. 참 좋은 언니였어요. 저를 달래주고 곁에서 놀아주고 과자도 가져다 줬어요. 간호사 언니는 제 머리통을 쓰다듬으며 그랬어요. 귀여워라. 이 작은 애가 가여워서 어떻게 해? 도통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그리고 곧 간호사 언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엄마가 돌아오시고 깨달았어요. 느지막이 병실로 돌아온 엄마는 제가 알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영혼이 빠져나간 듯도 지쳐 있는 듯도 슬픈 듯도 한 터덜터덜 병실로 걸어 들어오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와? 아빠랑 달짜는? 제가 그리 묻자 엄마의 얼굴이 순간 뭉그러졌어요. 영주야, 영주야, 우리 영주. 그리고 엄마는 저를 안고 펑펑 우시기만 하셨죠. 저는 어안이 벙벙해 그저 눈만 꿈뻑거렸고요. 우리 영주, 몸은 좀 어때?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아빠랑 달짜 어디 갔어? 그러자 엄마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셨죠. 우리 영주, 밥부터 먹자. 배고프지? 괜히 말을 돌리는 엄마의 모습에 심장이 쿵쿵쿵 불쾌한 소리를 내며 뛰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고 그걸 내가 모르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아빠랑 달짜 어디 있어? 제가 큰 소리를 지르며 묻자 엄마는 그제야 울면서 말해주더군요. 충격받지 말고 들어. 알겠지? 엄마의 말은 그랬어요. 제가 차에 치이기 직전 아빠가 저를 구하기 위해 차로 뛰어들었대요. 그리고 곧바로 달짜가 아빠의 등 뒤로 뛰어들었고요. 아빠가 절 꼭 안고 달짜가 한 번 더 충격을 막아준 덕분에 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지만 트럭에 치인 달짜와 땅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아빠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고. 물론 엄마는 저 이야기를 제가 충격받지 않게 내 탓이 아닌 것처럼 예쁘게 포장해 말하느라 엄청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저거였죠. 달짜와 아빠가 나를 구하다 죽었다. 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공을 가지러 도로에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아빠와 달짜는 지금 살아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저의 탓인 것만 같았고 아빠와 달짜가 죽은 것이 저 때문이라는 죄책감과 두 사람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 날 어른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제가 지 아빠 잡아먹은 개라며? 하여튼 딸이 아빠 잡아먹은 거지. 세상에. 쟤는 멀쩡하네. 그러니까 말이야. 쉿, 애 들어. 전 어른들의 말에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는 정말 큰 트라우마가 되어 어린 가슴에 박혀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동생과 아빠를 그것도 나의 잘못으로 잃은 저는 아주 어두운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그런 제가 걱정되어 심리상담도 받게 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게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전 이미 그들에게조차 입을 닫은 채 제 속을 꼭꼭 감춰버렸으니까요. 엄마의 각고의 노력에도 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말수도 적어졌죠. 행복하기만 했던 저의 삶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였어요. 저의 유년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는 늘 나 자신을 향한 원망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난 쓸모없는 사람이고 필요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았죠. 엄마는 그런 제게 예쁜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하자고 말했지만 전 단칼에 거절했어요.
난 누구든 불행하게 하는 인간이고 그런 나 때문에 다시 누군가의 생명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은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 상처는 무뎌졌으나 온전히 낫지 않았죠. 사실 무뎌졌다기보단 그 위에 모래를 쌓아 덮어놓은 꼴이었어요. 언제든 비가 오면 곧장 모습을 드러낼 세월에 골마 썩은 상처처럼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고 저는 남들처럼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해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전 아버지와 달자를 죽였다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였죠. 평범한 척 저를 포장하고 살았지만 늘 전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피했어요. 왠지 내 곁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비통하게 죽게 될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물론 그게 그저 저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사랑하던 둘을 저의 잘못으로 잃었다는 죄책감이 복잡하게 뒤섞인 그 트라우마는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연애조차 하지 않고 꽃다운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평범이라는 가면 속에 철저히 저를 감추고 남들과는 다른 썩은 속을 품고 살았던 거죠. 그런 저에게도 취미가 있었습니다. 뭐 엄청 거창한 건 아니고요. 주말 같은 시간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며 구매하는 거였어요. 새 종이 냄새가 왜인지 불안정하고 우물한 저의 마음에 깊은 안정감을 주었거든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 4시간씩 서점에 머물기도 했는데 그게 제게 참 큰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늘 같은 시각 저와 같이 그곳에 들르는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늘 같은 시간 비슷한 구역에서 책을 보고 고르니 그러지 않을 수 없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책을 좋아하나 보다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게 2주, 3주, 4주, 그러다 2달, 3달이 되자 슬슬 그 남자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오늘은 무슨 책을 보는지, 어떤 책을 사는지, 왜인지 신경 쓰이더라고요. 괜히 의식되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거나 짝사랑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신경 쓰인다 정도였죠. 그렇게 그 사람과 매주 주말 서점에서 마주친 지 4달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전 그날 기다리던 책이 입고되었다는 소식에 꽤 신이 나 있었어요. 사실 지난주에 이미 출간된 것이었는데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서점에 들리지 못했었거든요. 워낙 구하기 힘든 책이었고 소량 입고였기에 저는 서둘렀어요.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책이 있을까 마음을 졸였죠. 아니나 다를까 그 책이 있어야 할 곳은 매진 스티커가 있었어요. 벌써 누군가가 다 사간 모양이었어요. 망연자실해서 돌아서는데 혹시 그 책 기다렸어요? 뒤에서 나직한 음성이 들려오더군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뒤돌아섰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제가 그 책을 샀는데 빌려드릴까요? 어릴 때의 트라우마로 인간관계에 대한 겁이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길 즐기지 않았던 저는 곧바로 경계태세를 갖췄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투명스럽게 대답하며 뒤돌아섰죠. 그러자 남자가 그러더군요.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은데요? 네? 지금 그쪽 세상이 무너진 표정이라고요? 하며 피식 웃더군요. 저는 고개를 돌려 유리에 어른어른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남자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정말 제 얼굴은 나라를 잃은 백성의 표정이었죠. 필요하시면 제가 팔게요. 네? 그냥 드린다고 하면 당연히 싫어하실 것 같고 제가 팔게요. 사실래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이 남자도 저를 알고는 있었겠죠? 늘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보는데 모를 린 없었을 테니까요. 그냥 매번 보던 사람에 대한 호의일 텐데 굳이 거절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한참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럼 제가 살게요. 그러자 남자가 방긋 웃더군요. 그 대답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도 쿵쿵 뛰었죠. 남자는 자신의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꺼내 제게 건네더군요. 책을 돈 받고 팔긴 뭐하고 밥이나 사요? 난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밥 먹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밥집에, 그것도 그 남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어떻게 수락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너무도 자연스럽게 뭐예요? 밥 먹으러 가요. 라며 절 부르는데 거절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김치찌개가 나오고 하얀 쌀밥이 나왔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맛있는데 먹어봤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그릇에 김치찌개를 가득 떠 제 앞에 내려놓더군요. 먹어봐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나중에 나랑 또 와요. 엉겹결에 밥을 먹고 순식간에 다음 약속이 잡혔고 얼떨결에 연락처까지 주고받게 되었어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리고 남자는 밥을 먹고 나와 차를 한 잔 마시며 그러더군요. 우리 다음엔 주말에 말고 평일 저녁에 볼까요? 시간 언제가 괜찮아요? 뭐랄까. 순식간에 쳐들어온 적군에게 꼼짝없이 당한 느낌. 한참을 몸을 웅크리고 있었기에 그런 줄만 알았던 적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와다다다 달려오더니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손발이 꼭꼭 묶여있는 것 같은 기분? 전 그렇게 그 남자와 엉겹결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제가 도망치기도 전 남자는 그럴 걸 안 것처럼 이미 앞뒤를 다 막아놓고 절 생포한 거예요. 그 남자의 이름은 효섭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았어요. IT 계열의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듣고 보니 절 꽤 오래 지켜봤었대요. 처음엔 늘 주말을 이 서점에서 쓰는 저 예쁜 여자가 신기해서 그 다음엔 괜히 신경 쓰여서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주말에 잡힌 약속처럼 서점에 오게 되었다고. 그러다가 한 주 제가 오지 못하게 되었던 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고. 아, 이 여자가 여기 오지 않으면 우린 다시 못 보는 거구나. 깨닫게 되니 상실감이 너무 컸다고. 그래서 용기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딘가 경계심이 가득해 보이는 제가 도망칠 시간도 없이 밀어붙였던 거라고요. 저는 불안하고 행복했어요. 제가 좋아하던 달짜와 아빠는 저를 지키다 죽었는데 이 남자는 그러지 않을까? 난 곁에 있는 사람을 모두 죽게 하는 사람은 아닐까? 행복할수록 더욱더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죠. 그럴 때마다 효섭 씨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 미안하지만 난 너보다 절대 먼저 안 죽어. 너보단 하루는 더 살 거니까. 그래서 너 죽는 거 다 보고 죽을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 말이 절대 효섭 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왜인지 정말 그래줄 것만 같아 안심되었습니다. 효섭 씨는 보기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저희 엄마에게도 참 잘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늘 허전하던 집안에 조금씩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죠. 저의 얼굴에도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던 시기였죠. 저도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어느 날 효섭 씨에게 저의 과거 상처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효섭 씨는 아주 가만히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우리 영주. 지금도 많이 힘들 거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난 평생 네 옆에 있을 거야. 내가 보기보다 즐겨서 쉽게 죽거나 다치는 놈이 아니거든. 그때 제 등을 투닥여주던 효섭 씨의 손은 무척 따뜻했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지금까지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마법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를 했고 저는 효섭 씨의 각고의 노력으로 점점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제겐 너무도 소중한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날은 효섭 씨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맞춰두었던 결혼 반지를 찾아 나오던 길이었어요. 너무 늦게 도착해 가게가 문을 닫기 직전이었고 저흰 반지도 껴보지 못하고 쫓기듯 가게를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껴보고 싶은데 제가 아쉬운 음성으로 말했죠. 그러자 효섭 씨가 그럼 어디 들어가서 껴볼까?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어디 들어갈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잠깐 여기서 껴보면 안 돼? 괜히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려고. 효섭 씨가 절 말리더군요. 원래 고집이 없던 저였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반지가 확인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반지 보고 싶은데. 제가 고집을 부리자 효섭 씨가 피식 웃으며 반지 케이스를 제게 건넸습니다. 보기만 해. 반지 치수는 내일 확인하고 안 맞으면 다시 맡기자. 응. 전 신이 나서 반지 케이스를 열었어요. 반지 중앙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반짝거렸어요. 그걸 보자 또 껴보고 싶은 충동이 들더군요. 나 이거 껴볼래. 전 반지를 빼들었어요. 그리고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넣으려는 찰나 반지가 손아귀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어떡해. 전 놀라 반지를 주우려 몸을 굽혔고 반지는 대구르르 굴러 도로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반지를 쫓아가자 효섭 씨가 절 말리더군요. 위험하니까 여기 있어. 내가 줄게. 그렇게 도로로 뛰어가 반지를 주운 효섭 씨가 절 보며 웃더군요. 잡았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대형 SUV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곧바로 효섭 씨를 칠 기세로 빠르게요. 전 순간 절 구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달자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같은 상황의 반복이었죠. 이번에도 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순 없었어요. 전 빠르게 도로로 몸을 던졌습니다. 제가 효섭 씨를 인도로 밀치는 순간 끼익 하는 그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밝은 빛이 제 시야를 덮쳤어요. 곧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몸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털썩 제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이어 들리고 전 그렇게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검은 어둠 속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이었죠. 정신은 말짱한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마비된 것도 같았고 사지가 꼭꼭 묶인 것도 같았어요. 전 눈을 꼭 감은 채 그 어둠과 두려움, 공포를 견디고 있었어요. 그렇게 누워있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갑자기 끼잉끼잉 하는 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곧 제 얼굴을 따뜻하게 미끄덩한 부드러운 것이 핥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 눈을 떴습니다. 까만 어둠 속에 하얀 물체가 보였어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얀 물체가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뭐지? 저는 좀 더 자세히 보았어요. 동물의 꼬리 같기도 하고 솜털 같기도 한. 저는 언제 굳어 있었냐는 듯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바로 제게 꼬리를 흔들며 제 얼굴을 핥고 있는 달자였어요. 달자야! 달자야! 저는 놀라 달자를 불렀죠. 달자는 그 소리를 듣고 반갑다는 듯 허리가 끊어질 만큼 꼬리를 흔들며 제 주변을 빙글빙글 돌더군요. 달자야! 보고 싶었어! 전 달자를 덥석 안고 울었습니다. 늘 따뜻하고 보드랍던 달자의 온기가 제 몸으로 그대로 전해졌죠. 전 달자의 부드러운 털을 매만지며 한참을 울었어요. 달자야, 달자야. 미안해. 많이 아팠지? 제가 그리 묻자 달자는 아니라는 듯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는 듯 저의 눈물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비비며 애정을 표현했죠. 달자야,
저는 달짜를 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자니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어둠에 반쯤 가려졌던 달짜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둘러본 주변은 온통 꽃과 나비, 과일나무가 가득한 들판이었어요. 눈동자가 아릴 만큼 화려한 색상에 저는 미간을 구겼어요. 달짜야, 여기가 어디야? 그러자 갑자기 달짜가 걷기 시작했어요. 전 달짜를 따라 걸음을 옮겼죠.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던 몸이 어느새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저와 달짜는 어릴 적 산책하던 것처럼 아름다운 들판 중앙에 난 오솔길을 걸었어요. 산책을 좋아하던 달짜답게 주변에 꽃냄새도 맡고 나비를 쫓아다니며 놀기도 했어요. 전 정말 어릴 적으로 돌아간 것처럼 행복한 기분으로 달짜와 산책을 했어요. 달짜는 끝도 없이 난 길을 절 안내하듯 앞서 걸었고 전 달짜를 하염없이 따라갔죠. 그렇게 한참 달짜를 쫓다 보니 여긴 어딘가, 그리고 달짜는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건가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달짜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그러자 달짜가 절 힐끔 쳐다보며 꼬리를 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듯이. 달짜는 한눈에도 이 길이 꽤 익숙해 보였어요. 저는 달짜를 따라 걸으며 주절주절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달짜야, 잘 지냈어? 그러자 달짜는 대답이라도 하듯 멍하고 짖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말했죠. 달짜야, 미안해. 나 때문에 많이 아팠지?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해. 그러자 달짜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 다리 사이에 제 몸을 비비더군요. 마치 절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엉엉 그 자리에 서서 또 눈물을 흘렸죠. 그러자 달짜가 제 바지를 물더니 앞으로 끌더군요. 계속 가자고? 그러자 달짜가 대답하듯 또 멍하더군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달짜가 원하는 대로 길을 걸었죠. 전 또 물었어요. 아빠는? 아빠는 어디 있어? 나 사실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러자 달짜는 또 앞을 보며 멍멍 짖었어요. 아빠가 앞에 있다는 거야? 그러자 달짜가 또 멍하더군요. 그리고 달짜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덩달아 저의 걸음도 빨라졌죠. 그리운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뛰다시피 걸었죠. 끝도 없이 펼쳐졌던 오솔길은 곧 그 끝이 보였어요. 아주 밝은 빛을 뿜는 동굴 같은 곳이 길 끝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기대감에 가득 찼어요. 길 끝에서 아빠가 절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저와 달짜의 발걸음은 더욱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다른 밝은 동굴 앞.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달짜야, 아빠는 어디 있어? 혹시 이 문으로 들어가면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들뜬 목소리로 달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영주야, 우리 딸!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라 뒤돌았죠. 그곳엔 돌아가시기 전 모습 그대로인 아빠가 서 있었어요. 아니, 그 모습은 그대로였으나 표정은 더 편해 보인달까요? 아빠! 저는 아빠의 모습을 보자마자 울음이 터졌어요. 그동안 혼자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정말 홍수처럼 터져버렸죠. 저는 엉엉 울며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는 자상하게 두 팔을 벌려 달려가는 저를 맞아주셨죠. 저는 아빠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 아빠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아빠, 아빠. 우리 딸 영주, 엄마 말 잘 듣고 잘 지냈지? 정말 예쁘게 컸다 내 새끼. 아빠도 감회가 새로운지 울컥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절 꼭 안으셨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아빠랑 달짜를 죽였어. 나만 아니었으면 아빠랑 달짜 지금 살아있을 텐데. 다 내 잘못이야. 나 같은 애가 그때 죽어버렸어야 하는데. 제가 엉엉 울며 그간 하지 못했던 그러나 너무도 하고 싶었던 사과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의 등을 그저 토닥여줄 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울음을 그치길 기다려주셨죠. 그리고 제 눈물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 아빠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어요. 영주야,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어.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 어떤 길을 가든 그건 그 사람의 책임에 뒤따른단다. 아빠와 달짜도 마찬가지야. 아빠와 달짜는 네가 없는 삶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거고 절대 후회는 없어. 너도 이번 선택이 그랬던 거 아니니? 아빠가 절 지그시 바라보며 그리 물으시더군요. 전 가만히 생각했어요. 난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난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구했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그 사람이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어쩌면 아빠와 달짜는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미안한 건 늘 아빠와 달짜란다. 네게 그런 트라우마와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상처를 주고 내가 행복하고자 널 구하고 죽어버렸잖아. 그러자 달짜가 제게 다가와 얼굴을 비비며 낑낑 울더군요. 아빠. 그래, 영주야. 정말 미안한 건 아빠와 달짜야. 이곳에서 우린 네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너의 행복을 빌면서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 말을 꼭 전해줄 수 있기를. 아빠는 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쓰게 웃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돌아가. 무슨 소리야, 돌아가라니. 이제 아빠랑 달짜를 만났는데 난 죽어도 안 가. 전 도리질 치며 말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엄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평생 너처럼 힘들게 살길 원해? 생각해보니 그렇더군요. 저와 같은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갈 그를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질 듯 아파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 어? 그럼 아빠랑 달짜는? 아빠와 달짜는 여기서 너랑 엄마를 기다릴 거야. 아빠랑 달짜는 여기가 정말 좋아.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심심하지 않게 두 사람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말고 아주 먼 훗날에 천천히 와. 알겠지? 그렇게 말한 아빠는 저를 강한 빛이 나는 동굴 쪽으로 돌려 세웠어요. 그리고 제 등을 떠밀었죠. 어서 돌아가. 싫어. 아빠, 나 아빠랑 달짜랑 헤어지기 싫어. 같이 가. 그럼 같이 가. 전 고집을 피우며 버텼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절 부르시더군요. 영주야. 아빠? 모두 잊고 행복해. 알겠지? 그 죄책감과 트라우마 아빠와 달짜가 다 가져갈 테니까 이제 넌 행복하기만 해. 아빠와 달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그때였어요. 아빠의 말씀이 끝나게 무섭게 달짜가 머리로 저를 동굴 안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순간 발버둥 치며 넘어지던 동굴 안으로 들어섰고 터널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오랜 시간 빗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땐 온 시야가 뿌옇더라고요. 아빠, 달짜야. 저는 혼잣말을 웅얼거리며 눈을 껌뻑거렸어요. 그리고 뿌옇게 흐려졌던 시야는 점차 또렷해졌죠. 그러자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더군요. 바로 제 남자친구인 효섭 씨와 저희 엄마였어요.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우리 딸. 우리 딸. 퉁퉁 부은 눈으로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며 우는 엄마와
형주야, 미안해. 라며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는 효섭 씨까지. 제가 살아있기에 다시 볼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효섭 씨 손을 꼭 잡았어요. 절 살려준 달자와 아빠에게 감사하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깨어난 건 기적이었대요. 과다출혈과 뇌진탕으로 병원에서도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병원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정도이니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셈이죠. 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된 이후 엄마와 효섭 씨에게 그날 했던 신비한 경험을 말했죠. 나 아빠랑 달자 만났어. 전 그날 아빠가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까지 모두 해주었습니다. 효섭 씨에겐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말을 하며 저도 이제 죄책감을 떨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죠. 그렇게 저는 기적처럼 살아났고 조금 미뤄졌지만 결혼식을 치렀답니다.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어릴 때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 누구보다 더 발랄한 시댁이 되었습니다. 전 두 사람이 보고 싶을 때마다 아빠와 달자를 안치한 낙골당에 찾아가요. 가는 길엔 꼭 달자가 제일 좋아하던 소시지와 아빠가 좋아하던 맥주를 사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한참을 수다를 떨다가 돌아온답니다. 아빠, 거긴 어때? 그때 보니까 꽃이 참 예쁘던데. 지금도 여전히 잘 피고 있어? 달자야, 나 돌아갈 때까지 달자가 아빠 잘 지키고 있어. 알겠지? 언니가 갈 때 달자 좋아하는 거 엄청 사갈게. 그리고 가면 매일 산책하면서 놀자. 우리 그때 늘 다니던 그때처럼. 보고 싶어. 사랑해. 여러분, 믿어주세요. 사실 저도 믿기 어렵지만 모두 과장 없는 사실이랍니다. 제가 겪은 이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어떤 누구는 꿈이었을 거다. 어떤 이들은 신기하다. 아빠와 달자가 널 지킨 거다라고 하는데요. 전 아빠와 달자가 절 지켜줬고 살려줬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제 오랜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달자와 아빠의 마음도 알게 된 것 같고요. 전 믿어요. 그날 내가 본 것은 꿈이 아니라고. 정말 아빠와 달자가 절 구해주고 찾아와 준 거라고. 두 사람은 그 아름다운 천국 같은 곳에서 여전히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저와 엄마가 오길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전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후회 없이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빠와 달자에게 언젠가 떳떳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도 전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하루를 버텨내고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니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이젠 전 밀린 사연을 들으러 가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